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황현필이 왜곡한 광복군의 이글 프로젝트와 이승만입니다. 해방 직전에 미국과 임시정부가 수행했던 국내 침투 작전, 독수리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작전 혹은 이글 프로젝트는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 벌였던 군사작전입니다. 실행 직전에 일본이 항복해서 미완으로 끝난 아쉬운 작전이죠. 그런데 공무원 수험시험 역사 강사 황현필 씨는 미국이 중경 임시정부 광복군과 연합해 준비한 이 작전에 정치적인 계략을 가진 이승만이 자꾸 끼어드니까 미국 측이 이승만을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황 씨는 이승만의 25가지 과오 가운데 11번째로 이승만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미국 도노번 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944년에 임시정부가 충칭까지 가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한국 광복군이 미국 OSS, CIA 전신입니다. 미국 전략첩보국에서 이들과 손을 잡고 나름 대일전을 준비한다고 할 때 이승만이 OSS를 대외 선전 활동에 이용한다는 보고를 들은 미국 도노반 소장이 이승만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남깁니다. 이게 다 기록에 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OSS 국장 도노번과 이승만 사진과 함께 이승만과 접촉하지 마라. 우리와의 관계를 개인적 선전 활동에 이용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황 씨는 이 자료 출처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밝혔습니다. 이 짧은 주장을 그대로 들으면 첫 시간에 들으셨던 미국 정보기관 CIA에 이어 OSS라는 기관마저도 이승만을 신뢰할 수 없고 개인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믿게 됩니다. 황 씨는 이게 다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날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OSS가 광복군과 독수리 작전, 이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이승만입니다. 이글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을 내놓고 임정과 협력해 일본과 무장투쟁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OSS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한국 독립운동 조직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이승만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황 씨는 OSS 특수부대 기획부터 창설까지 깊게 관여한 이승만을 그 부대 창설을 방해해 OSS로부터 적금 금지 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이승만과 김구에게 테러 사주를 경고한 미 군정 하지 사령관 편지를 이승만과 그 공범 땡땡에게만 보낸 것처럼 날조해서 이승만을 테러범으로 몰고 간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보다 더 심한 왜곡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이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황 씨는 OSS에 관한 기록을 전혀 읽은 적이 없습니다. 설사 읽었다고 해도 황 씨는 날짜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능력, 달력을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읽었거나 날짜 구분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황 씨는 오로지 이승만을 악마로 만들기 위해 모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독립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한 국내 침투작전 실체를 보겠습니다. 1945년 2월 24일 미국 정보첩보국 OSS 중국 지부는 중경 임시정부 광복군을 투입해 한반도와 일본 본토를 침투하는 이글 프로젝트 실행을 결정합니다. 이보다 4개월 전인 1944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이 OSS 중국 지부 비밀 첩보과 책임자에게 연합작전을 제의합니다. 한동안 진행이 없었던 작전은 1945년 1월 31일 일본 부대를 탈출한 한인 군인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중경 정부에 나타나면서 급진전됩니다. OSS 본부에서도 유사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넵코 프로젝트입니다. 재미 한인들로 부대를 결성해 한반도로 침투해 후방 교란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월 7일 기한돼서 4월 5일 OSS 국장 도노번에 의해 최종 승인됩니다. 승인에 앞서 OSS 실무진은 이미
재미 한인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10월 4일 워싱턴 대학 재학생 건우라는 사람은 OSS로부터 한국과 미국을 위해 해외에서 중요한 일을 해달라는 지원 요청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원 요청에 응한 사람 가운데에는 유한양행을 설립한 독립운동가 유일한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전 제작된 소형 잠수함과 낙하산으로 한반도에 침투한 뒤 작전을 벌일 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연안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충원된 사람은 버마 전선에서 정보전 활동을 하고 있던 OSS 101 부대 소속 장석윤입니다. 장석윤은 1944년 7월 네코 작전을 구상 중이던 OSS 본부 지시로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장석윤은 본부 명령으로 포로로 위장해 포로 수용소에 잠입해서 한인 포로 가운데 조건이 맞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요원 19명 가운데에는 임무를 위해서 위장 이혼한 사람도 있었고 성형수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국 독립이라는 꿈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요원 후보자 50명 명단은 OSS가 외부 인사의 요청에서 받았습니다. 그 외부 인사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장석윤을 처음 OSS 부대에 추천한 사람도 이승만입니다. 장석윤이 OSS에 등록한 주소지는 이승만의 주미 외교위원회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몬테네에 유학 중이던 장석윤은 2년 전인 1942년 3월 OSS 전신인 COI가 창설한 101 부대에 이승만 추천에 의해 대원이 됩니다. 이승만은 자기가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 20명을 후보로 추천했고 장석윤이 선발됩니다. 장석윤은 선발자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대원들은 버마 전선에서 활동하며 정보전, 첩보전을 펼쳤죠. 장석윤은 미국 정부 모르게 이승만과 김구 사이 연락망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 101 부대 창설을 줄기차게 요구한 사람도 이승만입니다. 1941년 8월 1일 이승만은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성을 지적하고 미국에게 선제적 대응을 요구한 책입니다. 4개월 뒤 12월 7일 정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이승만은 곧바로 중경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외무장관 조소왕에게 대일본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선언문을 전보로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마침내 임시정부가 승인받을 때가 온 겁니다. 이승만은 국무부 극동국장 혼백을 만납니다. 혼백은 이 문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바로 공식 선전포고문을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12월 10일 중경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12월 25일 이승만은 신안빈보 1면에 공포서를 기고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장한 1인은 보는 대로 포살하며 폭력과 행동으로 외적의 전쟁 설비를 파괴하고 사나운 맹호들 같이 동서호응하고 남북 약진하여 적을 습격 박멸하고 개인이나 단체로나 미국과 그 연맹단에 실제로 공헌하시오. 진주만 기습 한 달 전인 1941년 11월 이승만은 OSS 전신인 COI의 첩보부대 창설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공포서를 선언한 것이요. 앞으로는 OSS와 COI를 OSS로 통일하겠습니다. 첩보와 신속 대응을 임무로 하는 정보국 OSS가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대일 첩보부대 창설을 기획했던 S.N. 게일 역할이 컸습니다. 1942년 1월 16일 S.N. 게일이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나는 이승만이 중화민국 아버지 손문이 했던 역할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S.N. 게일은 조선에서 이승만과 친했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의 조카입니다. OSS는 이렇게 조선에서 활약한 선교사 2세들이 많이 근무했습니다. 1월 24일 게일은
OSS 국장 도노반에게 중국에 있는 한인들을 고용해서 첩보 부대를 운영하자고 건의합니다. 사흘 뒤인 1월 27일 OSS 내부에서 올리비아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됩니다. 2월 4일 이승만이 그동안 쌓은 인맥을 조직화한 한미협회 미국인 이사장 3명이 한인을 전쟁에 참가시켜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2월 23일 라디오 연설 도중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일 노예 상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월 27일 이승만은 한미협회와 함께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게 임정 승인과 이에 따른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죠. 3월달 올리비아 계획에 따른 101 부대 부대원이 선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한인 자유대회 개막식 때 독립선언서를 읽은 장석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원들은 버마 전선에 투입돼 특수작전을 수행했죠. 그 사이에 미 국무부 극동국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한국 독립 문제의 몇 가지 측면들 혹은 랭던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열강이 합의하기 전에는 한국의 어떤 조직도 임시정부로 승인하면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정부를 다루는 국무부와 OSS는 경쟁관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동국이 임정을 승인하지 말라는 보고서를 내고 OSS는 권력 다툼에서 밀려버립니다.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이후 OSS는 설당을 잃고 있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와 전쟁에 기여하지 못했던 OSS는 마지막 남은 적국인 일본 패망에 조직의 운명을 걸게 됩니다. OSS는 국무부에 의해 폐기됐던 특수부대 운영 정책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기에 이승만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놈의 고질적인 파벌 싸움의 말씀입니다. 1942년 10월 10일 이승만은 OSS 부국장 굿펠로에게 군사력 제공 및 군사 원전을 요청하는 기밀 문서를 보냅니다. 구체적인 병력과 운영 방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OSS는 이를 토대로 이승만과 함께 요원 선발 방식과 후보 선발 과정을 상의하죠. 그런데 1942년 12월 24일 OSS 조사 분석과 조지 맥큐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에는 이승만이 기밀 정보를 누출해 자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 맥큐는 한국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아버지 조지 맥큐의 아들입니다. 이승만은 서울에서 활동한 게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맥큐 보고서에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한인인 캘리포니아의 김호와 하와이 던이 이승만에 대해 말해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김호는 반 이승만파 독립운동가 김원용이 쓴 재미 한인 50년사를 함께 저술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1908년 스티븐스 저격 사건 전명훈 장인환 통역을 이승만이 거부한 이유를 사실과 달리 이들이 살인자라서라고 주장한 반이승만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맥큐는 반이승만파인 김호와 던을 대표적인 한인 지도자로 거명하고 보고서에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계 인사들과 연계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난 4월 1943년 1월 9일 또 다른 OSS 파견 요원 데블린이 맥큐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박사는 철저한 조사에 의해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선택됐으며 조사 결과 이 박사는 기밀을 유치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밀이 유출됐다면 그 유출자는 명백함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데블린은 이승만이 후보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신문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조사 결과 맥큐 보고서에 실려있는 내용이 음해고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OSS 부국장 굿펠로는 이 박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정이 그 어떤 방법보다 신속하게
갈등을 진화하려고 묻다고 답합니다. 이 중체된 시기에 또 그 얼토당토 않은 파벌 싸움에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굿펠로는 편지에 하지만 한길수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맥퀸이 추천하기도 했던 한길수, 임정과 이승만을 비판하고 국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한길수는 사회주의자 김원봉 계열 단체를 국무부에서 인정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런 파벌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미 국무부에 이어서 OSS까지도 이승만을 포함한 한국인과 연합해서 사업을 하려는 의도 자체를 포기합니다. 1944년 7월 22일 OSS 부국장 굿펠로가 국장 도노번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한국인은 OSS 훈련에 의해 공중이나 수중 침투를 통해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 몇 달 전 국장이 운전석에 앉은 한국 작전이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 그런데 7월 21일 미 국무부 차관 베를은 극동국장 그루에게 OSS가 이승만 그룹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한국은 격심한 파쟁 속에 있다고 의견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OSS를 떠나서 국무부에 있던 선교사의 아들 맥큐는 이를 토대로 OSS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한국인 그룹이 작전을 수행하게 한다는 의견을 베를 차관에게 보냅니다. 이 보고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정 한국인 그룹에게 위임권을 주면 필연적으로 그 그룹으로 하여금 마치 자기네가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았고 정치적으로도 독점적인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해석하도록 만든다. 그런 정치적 행위는 군사작전에 방해가 되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미 국무부는 소위 임시정부 불승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문제는 파벌 싸움입니다. 반이승만파인 김호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반이승만적인 허위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길수라는 반이승만파가 지속적으로 이승만을 반대하고 결국 그 모든 갈등과 파쟁이 미 국무부는 물론 정보기관인 OSS까지도 한국을 파트너로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임정은 독수리 작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인력을 제공하는 일개 단체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고 재미 한인들은 넵코 작전에 미국 부대원 자격으로 참가해 훈련하다가 불시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게 해방 직전 활활 타올랐던 무장 침투 작전의 실체입니다. 여기까지가 황영표 씨가 말하는 도노번이 이승만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사건 실체입니다. 어디에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되 이승만만은 접촉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윤 교수가 미 군정 하지중장 편지에서 테러 예상 배후 인물로 제시한 이승만과 김구 두 사람 이름 가운데 김구를 땡땡으로 처리한 것과 똑같은 날조입니다. 게다가 황 씨는 임정이 OSS와 손잡고 대일 항제를 준비할 때 이승만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날조라고 합니다. 임정이 독수리 작전에 참가한 시기는 빨라야 1944년 10월입니다. 한인 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결정은 1944년 7월입니다. 그것도 이승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인 단체 전체를 미국은 문제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시기를 교묘하게 바꾸고 맥락과 단어를 바꾸서 마치 이승만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황 씨는 설명했습니다. 황 씨 주장과 정반대로 이승만은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임정 승인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연합작전을 입안한 사람입니다. 올리버 계획부터 넵코 작전까지 구체적인 단계에서 OSS는 이승만과 이승만의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작업을 망가뜨린 것은 고질적인 파벌 싸움이었고 이 파쟁이 결국 국가 대 국가 연합작전을 실패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황 씨를 포함해서 이승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에게 과오가 공과보다 많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온통 과오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건국 때까지 이승만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고 독립운동과 무관하며 오히려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독립운동을 이용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이승만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황 씨는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모든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공적을 강조하기 위해 과오를 덮어버리는 행위는 죄악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오를 지적하기 위해 공적을 허위로 뒤집는 진영 논리 또한 죄악입니다.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